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강연인지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뵈니까 정말 뜻깊고 기분이 좋습니다. 설명 들으신 바처럼 저도 전에는 이제 과학자였고 리서처였는데 사업을 하면서 미국에서 한 번, 또 한국에서 한 번, 두 번 사업을 했고요. 지금 제가 미국에서 15년을 살고 한국에서 지금 들어온 지가 16년이 넘었습니다. 17년째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사회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제 경험담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더 좋은 사회가 될까에 대한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두 번의 창업,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모습, 우리나라가 참 놀라운 나라죠.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특히 앙트로프리너십,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 의미가 있는지도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간 거는 1982년이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은 캘리포니아에서도 굉장히 명소로 꼽힙니다. 가을 하늘처럼 청명한 그 날씨, 푸른 하늘, 거기에 이제 청운의 그 푸른 꿈을 갖고 미국으로 유학생을 가가지고 나도 뭔가 좀 멋진 세계적인 일을 해야 될 텐데 어떤 걸 하나 그런 꿈을 꿨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31년이 됐네요. 근데 82년 그때가 어떤 해냐면 바로 이 STM,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이 발명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운이 좋은 거죠.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는 그 작은 텅스텐 니들을 가지고 팁 끝과 원자 사이에 일어나는 터널링 이펙트, 터널링 이펙트를 이용해 가지고 시료의 모양을 높낮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라인 하나하나가 시료의 굴곡을 나타내는데요. 그걸 쭉 중첩해서 스캔을 하다 보면 표면 현상이 나타나죠. 여기 이 동글동글하게 나온 게 실리콘 원자 하나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이아몬드 쉐입으로 유니셀이 하나 보이는데 저는 이 페이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원자 하나하나를 사람이 측정할 수가 있다니. 원자나 분자는 너무 작아서 아무리 좋은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다고 배워왔는데 이런 통념이 깨졌구나. 우리가 이제 나노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구나 하고서 이제 굉장히 익사이트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스탠포드의 켈빈 퀘이트 교수님이 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 가지고 부지런히 이 설득을 드렸죠. 제가 상당히 그래도 손재주도 있고 열성도 있고 잘해보겠다. 그러니까 저를 좀 받아주시라고 해가지고 퀘이트 교수님 그룹에서 리서치를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운 좋은 거는 바로 저의 실험실에서 STM보다 더 중요한 임팩트를 가져온 AFM, Atomic Force Microscope이 발명된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STM과 AFM, 지금 이제 주로 AFM이지만 사업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퀘이트 교수님 그룹에 조인을 해가지고 부지런히 이 STM도 만들고요, AFM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걸 보면 Physics Today라는 게 미국 물리학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잡지입니다. 86년 8월호인데요. 여기 표지 모델로 제가 만든 그 장비가 표지 모델로 실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또 안에 본문 텍스트를 보면 제가 찍은 실리콘 7x7 실리콘 원자 모양이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그 교수님들이 굉장히 그 학생들을 잘 위해 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이건 우리 학생이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표지 모델도 제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본문 텍스트에서도 제 이름이 나오고 아주 기분이 좋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원자미경 잠깐 말씀드리면 STM 또 AFM을 아우르는 원자미경은 나노 세계의 열쇠입니다. 나노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로 나노 기술,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다 아시죠? 굉장히 유행어처럼 돼 있는데 이 나노 기술 시대를 연 장본입니다. 물체의 표면 형상을 나노미터 단위로 측정을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리적 성질, 하드니스나 컨덕티비티 같은 물리적 특성을 잴 수 있고, 나아가서 원자 분자를 조작을 하거나 리소그라피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노 기술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로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김재호 교수님께서도 쓰시고 계신 중요한 장비입니다. 제가 88년에 되돌아보면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을 한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88년은 이제 제가 학위를 받고 스탠포드에서 리서치 어소시에이트로 있을 텐데, 그때 저는 이 기술의 수요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 컨설팅도 하면서 이러한 기술이 앞으로 널리 쓰이겠구나.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원자현미경은 파는 데가 없었거든요. 새로 개발된 기술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손으로 제작을 해서 홈메이드로 만들어야만 쓸 수 있지 사서 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만들어 팔면 비즈니스가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 실리콘밸리에는 그런 안트로프너십이 아주 팽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유학생이었단 말이죠. 다른 실리콘밸리 안트로프리너들은 스티브 잡스가 됐던 여러 유명한 벤처 사업가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저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인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해야겠다 이런 열망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물론이고 지도 교수님이나 선배님들 이런 분들이 아서라 사업을 아무나 하냐, 저같이 이제 모범생 선비처럼 생긴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하냐, 학벌이 그렇게 좋은데 왜 사업을 하냐, 왜 사서 고생을 하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 말고 한국에 와서 곧 서울대 물리학과에 교수 공채가 있는데 거기에 응모할 준비나 해라. 이번이 기회가 좋다. 고체 물리 실험이고 지금 내부적으로 논거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가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저는 특히 스탠포드 출신이고 이 원자현미경이 막 피어나는 나노 테크놀로지의 주도적인 기술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후보보다 나이가 좀 적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어플레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참 고민을 했습니다. 쉽고 확실한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안 가본 새로운 길을 개척할 건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한동안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봐. 대학교 가서 교수가 되는 거는 나 아니어도 하겠다는 사람이 줄 서 있는데 내가 굳이 그 경쟁에 뛰어들어서 남이 가질 수 있는 조합 하나를 뺏을 필요가 있나. 그러지 말고 그건 하겠다는 사람 하라고 그러자. 그리고 나는 사업을 해보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 가치를 창출해서 고객한테 제공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뜻 있는 일이 아닌가.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했습니다. 남들이 해도 되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기 어려운 새로운 일을 해보자. 그러고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게 88년입니다. 이름은 이제 제 이름을 따가지고 Park Scientific Instruments라고 했고요. 유학생으로 갔으니까 돈도 별로 없고, 노하우도 많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갖고 있는 돈 4만 불을 투자를 해가지고, 4만 불로 시작을 했고, 변변한 오피스를 빌릴
커머셜 빌딩을 렌트할 돈이 없어서 팔로알토에 있는 그 가정집을 하나 빌렸습니다. 월세로 빌려가지고 이 차고를 작업장으로 쓰고 현관에 있는 문간방 하나를 사무실로 쓰고 안에서는 이제 저희 집 식구들이 사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우여곡절은 많았습니다만 상당히 석세스풀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한 덕분에 그 1997년에 서머 스펙트라에 $17 밀리언 1,700만 불에 매각을 했습니다. 제가 매각을 하고 한국에 돌아온 얘기도 뭐 여러 가지 사연이 많습니다만 제가 원래는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간 게 아니라 유학생으로 갔다가 오늘도 15년을 있다 보니까 끝까지 미국에 있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한국에 와서 새로운 제2의 창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기를 결정을 하고 매각을 한 거죠. 근데 이때도 한국에 들어와서 또 사업을 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박 박사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합리적인 미국 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한국 같은 풍토에서는 어림없다. 한국은 여러 가지 뭐 접대도 해야 되고 뭐 뇌물도 줘야 되고 때에 따라서 인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수완이 필요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좋은 사람 구하기 힘들고 좋은 제품 만들기에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하다. 참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학교로 오시라고. 우리 학교가 이제 곧 나노센터 만든다. 나노학과를 만들 테니까 와서 좀 90점이 되달라. 이런 제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자니 참 가시밭 길일 것 같고 그렇다고 학교로 가자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가 앙트로프리너라고 이제 자부를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뜻 있는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는데 미국에서 사업을 하던 박상일조차도 한국에 와서는 교수가 되더라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도전을 해보자 해보기나 하자 안 될 때 접더라도 일단 사업을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다른 얼터너티브를 찾아보자. 도전도 안 해보고서 내 스스로 접는 거는 이거는 내 스스로가 허락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한 게 97년이고요. 지금 저희 사업장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옮긴 자리인데 바로 이 광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나노기술원의 4층 전체와 6층의 반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우수한 사람 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 관료들 또 금융계들이 비협조적이어가지고 상당히 그 고민도 하고 고생도 좀 하고 이거 내가 괜한 짓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가졌는데 결과적으로 잘 헤쳐온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벤처 붐이 한번 있었죠. 2000년 전에 그때 상당히 좀 좋아졌고요.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벤처 버블이 꺾이면서 또 여러 가지 이 사회적 시각이 어렵고 좋은 사람 구하기 어렵고 직원들도 동원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비교적 그래도 석세스풀하게 지금 이 지점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독특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우선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작년 6월 달부로 우리나라는 2050 클럽에 조인을 했는데요. 신문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2050 클럽이라는 것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20,000 인컴 프로 캐피타 그리고 인구가 $50 밀리언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다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 외에는 그 전에는 UK,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네 군데 유럽 나라가 있었고요. 일본 그리고 미국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2050 클럽 그러니까 정말 강대국이죠.
1인당 소득도 높고 인구수도 상당히 큰, 뭐 베네룩스처럼 1인당 소득 높아도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몇백만밖에 안 되는 나라는 사실 강대국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강대국이 6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7번째 나라가 됐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인류 상품 혹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국가도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이 많습니다. 한 10대 개 되죠. 반도체부터 조선, LCD, 철강, 뭐 반도체, 가전, 자동차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데는 기술 수준만 높아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산업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국가, 국력, 그러니까 인구수도 한 5천만 정도 되니까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거죠. 또 2010년에는 아시다시피 G20 서밋 미팅의 의장국으로 세계 20개국의 정상들이 모인 그런 큰 행사를 우리나라가 주인으로서 맞이한 적이 있죠. 그리고 2012년 작년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 7위입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수출을 많이 한 나라. 근데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나라 중에는 네덜란드가 있어요. 근데 네덜란드는 중개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국의 상품을 판 게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가 프랑스가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도 수출품 중에 농산물이 한 1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순수 공업 제품, 매니팩처링만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5번째입니다. 세계 5번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스테이터스죠. 그런가 하면 Next 11, 골드만삭스의 짐 오닐 박사가 쓴 논문에서 선정한 넥스, 떠오르는 차세대 11개 국가를 말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유일한 선진국으로 클래시파이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외형적으로는 선진국입니다. 위키피디아 같은 데 가서 Next 11 보시면 우리나라가 Developed Country에 유일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가장 빠른 고도 경제 성장을 한 이런 나라고 지금도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특히 50년 전과 비교해보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불과 50년 전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폐허에서 막 복구를 할 무렵입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망가졌죠. 가족도 파괴되고 사람도 많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프라, 삶의 터전 다 파괴가 됐습니다. 정말 호플리스 컨트리, 외국에서 와 보고서 한국은 정말 구제불능의 나라다 라고 평을 했었는데 불과 50년 만에 이런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뤘으니 정말 한강의 기적이라는 소리도 나올 법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기적이라는 건 없는 거죠. 내면을 천천히 들어보면 기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만큼 계획적으로 경제 개발을 잘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잠깐 살펴보면 6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 주도하에 정부 주도의 수출 드라이브, 국내 시장이 작으니까 수출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써서 수출 산업을 집중 육성을 했습니다. 특히 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을 해야겠다. 경공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말 경제력이 커지려면 중화학공업을 하고 국가 기대간 산업을 육성시켜야 되겠다.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또 정부 주도의 국책과제, R&D 프로젝트를 봐도 TDX, 전전자 교환기 개발, 또 G7 프로젝트 등을 포함해가지고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LCD 등을 성공적으로 산업화시켰죠. 기술을 처음엔 도입했다가 우리가 그걸 더 개량하는 그런 방식을 써가지고 cost effective, 생산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경쟁력을 갖게 돼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국가 경제가 발전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액티비티가 대기업 위주로 됐던 거죠. 사실 대기업이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다. 뭐 삼성이니 현대니 대우, LG 옛날에는 다 중소기업, 지금의 웬만한 중소기업보다도 작은 영세기업 수준이었는데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 또 중화학 공정책, 경제개발 계획에 올라타가지고 같이 커진 거죠. 선진국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선진국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모강 제품을 저렴하게 생산하고 개량하는 전략, 패스트 폴로 전략으로 성공을 합니다. 국가 주도의 산업 발전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사회주의식 계획 경제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또 자본주의 경제라고 했는데 60년대, 70년대는 사실상 경제 구조가 사회주의, 북한이나 소련, 지금의 중국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금융이 국유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국내외 자본을 주도적으로 동원을 해가지고 필요한데 집중, 선택과 집중적으로 밀어줬습니다. 민간 기업에 성장할 때 마치 국유기업인 것처럼 국유기업 정도로 여러 가지 혜택을 줬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기업의 소유죠. 결과적으로 현대중공업과 포스코를 보면 지금은 굉장히 성격이 다른 사유기업, 패밀리 오운 컴퍼니냐,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국민기업이냐 하고 돼 있지만 출발점은 극히 비슷하고 정부의 혜택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준 특혜와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살펴보면 국유지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헐값에 불화를 해주고 국가 당공단을 국고로 지원을 했습니다. 방만, 도로, 전기, 수도 이런 걸 전부 국가가 국고로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출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 혜택, 장기 저리 융자, 특히 해외 차관 도입. 차관의 도입의 주체는 일반 민간 기업이지만 정부가 그걸 보증을 했기 때문에 대단한 특혜죠. 또 차관은 금리가 굉장히 저렴했는 데 비해서. 그리고 정부가 이제 이러한 국가 기하 산업을 육성하는데 자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도 사실 돈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로 당국은에서 돈을 찍어냈습니다. 통화를 증발, 이게 뭐 베이퍼라이제이션이 아니라 증가 발행, 돈을 찍어낸 거죠.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통화가 넘쳐나가지고 물가가 오르죠. 그래서 전 국민은 만성적 인플레를 오랫동안 겪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금리는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나 국민 보고 저축을 해라. 저축은 국력. 그러나 사실 저축하는 사람은 손해죠. 저축 금리가 10몇 프로인데 물가 상승률이 20%, 30%니까 저축하는 사람만 손해를 본 거고 그 혜택은 대기업한테 지원이 갔습니다. 또 국산품이 생산되면 수입품은 다 규제를 했습니다. 높은 관세로 수입을 규제를 하고 또 비관세 수입 장벽 같은 걸 설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입이 안 되거나 굉장히 비싸게 수입이 되게. 그러니까 해외에서 수입된 좋은 제품은 국내에서 굉장히 비쌉니다. 또 수입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품을 품질이 조악한 국산품을 고가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80년대 제가 유학을 미국에 가보니까 국내에서 굉장히 비쌌던 일제 카메라 또 TV 이런 것들이 굉장히 쌌습니다. 또 국내에서 생산된 삼성, LG TV가 있었는데 너무나 싼 거예요. 국내 가격에 반값도 안 되게 심지어는 뭐 4분의 1 가격에 너무나 싸게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국민이 그만큼 희생을 감수한 거죠. 또 하나 큰 문제는 뭐냐면 대기업이 이러한 큰 산업을 추진할 때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실패를 하면 정부가 메워줍니다. 한은 투경, 또 공적 자금 해가지고 손실은 정부가 떠안고 국민이 떠안고 성공하면은 대기업이 다 독식을 하는
이런 참 모순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8.3 조치 같이 초헌법적인 조치 등이 있었고 또 노조들을 탄압하고 억압해가지고 고급 인력을 값싸게 활용한 그런 면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던 것이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민간 기업의 특혜를 준 게 재벌을 지금같이 키우려고 그랬던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박정희 대통령도 언젠간 이렇게 특혜 속에 커나간 대기업 재벌들이 사회에 환원도 하고 소유도 분산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뜻하지 않게 암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80년대 민주화 물결이 일었죠. 민주화 물결을 이루면서 정부는 손 떼라, 정경유착 손 떼라 이런 거죠. 그래서 자유화, 개방화, 자본의 발전, 자본시장 발전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정경유착이 완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하고 정권이 뜻하지 않게 혹은 뭐 자연스럽게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의 성장 과실이 사유화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거죠. 그러면서 시장 권력이 출현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국가 권력, 정부, 정권, 대통령의 권한이 사적 권력, 재벌보다 훨씬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심화된 게 90년대 세계화 IMF 위기입니다. 90년대가 되면서 세계화가 되면서 개방화, 수입 자유화, 국가 간 장벽이 없어지면서 국가 경쟁력이 중요시 됐습니다. 안 그러면 시장, 안방시장도 내주니까.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 가서 좋은 제품을 많이 팔게 하려면 결국은 대기업들이 잘되게 밀어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기업을 다시 경제 민주화하자 이러할 기회를 놓친 거죠. 또 국가 신인도 같은 게 중요하면서 시장 권력, 재벌들의 입지가 훨씬 더 강화된 거죠. 동시에 기업의 투명 회계를 요구하면서 정치 자금 같은 거를 막았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선거법도 개정되면서 선거도 돈 안 되는 선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청와대가 재벌로부터 정치자금을 헌납받아서 정당에 밀어주고 그러면 이제 국회는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근데 그런 고리가 다 깨진 거예요. 그런 고리가 다 깨져가지고 국가 권력이 분산됐다. 특히 국정원, 검찰, 국세청도 정치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걸 선언하면서 국가 권력이 정말 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등용이 됐던 재벌이 강력한 시장 권력으로 등장해가지고 국가 권력을 포획하는 국가 정책을 자기네들 뜻대로 움직이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초래가 된 거죠.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요. 자본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인력, 시장을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유통 채널, 브랜드,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고 고급 인력을 싹쓸이 하다시피 하는 이런 문제도 있죠. 2012년 말 현재 10대 그룹의 매출액이 GDP의 82%고요. 10대 그룹의 계열사는 2002년에 311개였던 게 10년 후에 작년에 638개로 급증했습니다. 또 정보와 기회의 독점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요. 일감 몰아주기, 내부 거래 이런 것들이 큰 문제입니다.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정몽구 정의선 부자가 5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현대 자동차 그룹 전체 일감을 몰아주면서 10년 후에 4조 원이 넘는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거는 경제적인가 아니죠. 뭐 SK CNC, 삼성 SNS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총수 일가의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룹 전체의 자금력과 그 사업을 몰아주면서 이런 그래서 작년만 보더라도 10대 그룹의 내부 거래 규모가 139조 원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8% 증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독과점적 지위
또 압도적인 협상력 우위로 인해 가지고 불공정 거래가 무지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는 이제는 상생협력 잘한다, 뭐 동마성장한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언론도 사실은 재벌 손아귀에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당, 행정부, 언론, 학계, 법조계 등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신생기업의 설 자리를 빼앗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사회정의와 경제적 역동성을 저해합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50대 대기업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의 대기업은 뭐 50개 다 쓰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다 아시는 대기업이 망라되어 있고, 근데 특이한 거는 다 전신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가 생긴 게 아니라, 없던 기업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던 기업에서 스핀오프된, 그걸 디딤돌로 발전한 대기업들이고요. 또 특이한 건 설립 연도가 전부 옛날, 그러니까 70년도 이전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성장 계획에 편승해서 커진 거죠. 그 이후에 1970년 이후에 설립돼 가지고 50대 대기업에 올라선 게 딱 두 개입니다. 웅진그룹하고 미래에셋인데, 웅진그룹은 최근에 파산했죠. 미래에셋은 이건 뭐 금융이니까 좀 비교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97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새로 생긴 기업치고 50대 기업이 된 데가 하나도 없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미국은 1위가 애플,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인텔, 오라클, 버라이전, 아마존 등 1위에서 50위 중에 70년도 이후 혹은 근래에 생긴, 지난 3, 40년 동안 생긴 기업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없던 회사가 새로 생긴 거죠. 무에서 유가 창출된 겁니다. 또 사업 분야를 보더라도 독특합니다. 자기네의 주력 업종이 확실하죠. 전자기기가 됐던 뭐 반도체도 인텔은 마이크로 프로세서고 퀄콤 같은 데는 통신 장비죠. 하이 프리퀀시 무선 통신 장비. 그러니까 굉장히 스페셜라이즈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전부 복합입니다. 전부 복합. 주력이 따로 있지 않고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업종이 있는 데도 있지만 원래는 다 복합이었다가 그룹이 좀 깨지면서 스플릿되면서 생긴 현상이죠. 또 근로소득 자료도 잠깐 살펴보면 지난 96년부터 2010년까지의 15년 동안의 소득의 변화입니다. 근로소득의 변화 추이를 김남영 교수가 조사한 바가 있는데, 상위로 갈수록 변화율,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위 10%만 돼도 54% 증가하고 그랬는데, 하위는 물론 줄었습니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15%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통계의 착시 현상입니다. 전체를 다 에버리지 하니까는 전체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지난 15년 동안 한 15% 증가했다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상위 20%를 딱 띄어내면, 이걸 제거하고 나면 이쪽이 워낙 많이 컸기 때문에 하위 80%의 국민 소득을 보면 전혀 늘질 않았습니다. 80% 국민은 지난 15년 동안 소득이 제자리 걸음이거나 줄었습니다. 부의 집중 현상이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나 배금 사상에 젖어있는 것 같아요. 금전 중심적인 사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의 기준에 대한 여러 나라의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직장인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중산층의 기준, 중산층이라면 모름지기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의식이죠. 그걸 봤더니 부채 없이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것. 둘째,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일 것. 셋째, 2000cc급 이상의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을 것. 넷째, 예금 잔고가 1억 원 이상일 것. 다섯째, 연 1회 이상 해외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여유가 있을 것. 전부
돈에 관한 거죠. 거기에 비해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상층의 기준,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공립학교에서 가리키는 기준입니다만 미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상층의 기준입니다. 1. 자신의 주장이 떳떳하고 2.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3.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4. 테이블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을 것. 굉장히 점잖죠? 영국의 경우는 이건 옥스퍼드 유니버시티가 제시하는 중산층의 기준인데 첫째, 페어 플레이를 할 것, 룰을 지킬 거죠. 예, 편법 쓰지 말고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남 따라하지 말고 자신의 컬러를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것, 다섯째,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하게 대처할 것.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요. 이거는 퐁피두 전 대통령이 삶의 질이라는 연설에서 제시한 중상층의 기준입니다. 첫째,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 둘째,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되고, 셋째,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어야 되고, 넷째,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다섯째, 공분, 즉 공중의 분노에 의연히 참여할 것. 모른 척하지 말라 이거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이것들이 선진국 시민들이 지향하는 시민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겉은 화려한 것 같지만 내면에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보면 국내 산업이 더 이상 이제 추격할 대상이 없습니다. 패스트 폴로 전략으로 갔는데 앞으로 추격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그동안 국가가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온 중화공업이 사실상 이게 중후장대한 뭐 조선, 철강,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거는 세계적인 지금 부닥치고 있는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에 그대로 노출돼 가지고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산업의 대부분이 뭐 석유, 정제 같은 것도 전부 대부분이 에너지 원재료가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과다한 수입 의존형이다. 그런가 하면 해외 경제 환경은 중국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발전이 놀랍습니다. 중국이 만드는 휴대폰, 가전제품, 냉장고, TV 보세요. 우리나라 제품 다 쫓아왔어요. 그런가 하면 생산 비용은 한국보다 훨씬 싸죠. 경제 규모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중국 경제에 의해서 한국 경제는 그대로 앞서나갑니다.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식 재산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환율 정책도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고 미국, 일본에서 해외에 나가 있던 공장들이 유턴해가지고 지금 본국으로 귀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좀 들여다보면 이건 사실 더 심각한데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 가진 사람은 점점 더 쉽게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갖지 못한 사람,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봐야 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들고 이런 경제적 양극화. 그로 인한 갈등. 경제 민주화가 정말 중요한 절실한 사회적 화두죠. 정령 고급 인력, 취직할 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갈 데가 없다. 인구 구조 변화, 노년층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복지 수요 급증, 가치관의 혼란. 우리나라가 워낙 빨리 경제 성장을 했는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 속에 특혜를 본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 눈을 보고 거기서 소외된 계층들은 정말 힘든 그러한 과정이죠. 그래서 근대화 과정에서 심화된 경제 제일주의, 뭐든지 경제, 고도 성장률, 그 수치로 몇 프로 성장이냐, 뭐 GDP가 얼마냐, 너무나 경제가 넘버원, 국가 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위로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한테는 대금 사정이 팽배하고 있다. 문제입니다.
사회 지도층의 비리,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이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자기가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어떤 지위에 올라간 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8.15 해방을 맞았죠. 건국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라를 세우다 보니까 검증 안 된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고 사회 고위층으로 올라왔습니다. 특히 연줄이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리스펙트를 안 하고 사회 지도층은 자신의 지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고 권위주의를 누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죠. 재벌가 집안에서 재산 다툼 안 하는 재벌이 지금 거의 없을 정도죠. 국가 공기관 제도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 못하고, 따라서 신뢰 비용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를 보면 자살률, 이혼율, 성형률, 낙태율 이런 게 최고 수준이고요. 반면에 출산율은 꼴찌 수준이죠.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보통 문제를, 심각한 중병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겠나? 일거에 모든 게 다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대 정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정부와 대기업 위주로 추격형 경제 성장을 추구해 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강소기업, 기술 벤처기업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그야말로 창조 경제, 또 선도형 경제 성장 모드로 가야겠다. 에너지를 적게 쓰고 자원도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산업으로 가야겠다. 스위스, 독일의 강소기업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외 의존을 줄이고 중국에 너무나 의존하는 산업무역 구조를 탈피해야 되겠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월등한 국제 경쟁력을 갖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급 두뇌, 고급 인력을 활용한 그러한 고가 제품을 생산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국내 고용 효과도 효과적으로 제공된다. 대기업은 더 이상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 강소기업이 주류 산업이 될 수 있는 혁신 생태계가 구축돼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국가 경제는 대기업이, 수출 대기업이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이거죠. 바뀔 수가 있습니다. 독일, 스위스, 이스라엘처럼 강소기업이, 중견기업이 국가의 주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R&D 정책, 기업 정책, 금융, 법률, 교육, 행정 등이 전반적 정책이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앙트로프너십,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앙트로프너십을 기반으로 한 혁신 경제가 일어나야겠다. 앙트로프너십을 일본에서 일으킬 기자를 써가지고 기업가 정신이라고 썼습니다. 어떤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게 앙트로프너니까 일으킬 기자를 썼는데, 이거를 한글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쓰면 중소기업, 대기업 할 때 기업, 기업인 할 때 기업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그 사업하는 사람이나 필요하지 왜 일반인들 보고 학생 보고 기업가 정신 얘기하냐,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앙트로프너십이라고 써봤습니다. 기득권을 통한 렌트시킹, 독과점, 인허가권,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돈을 갖고 있든 권력을 갖고 있든 길목을 지키고 있든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써가지고 쉽게 돈을 버는 집단을 말합니다. 재벌, 공무원, 공기업, 의사, 변호사, 자격증 필요하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는 게 이권 경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이권 경제율이 너무나 큽니다.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비하면 혁신 경제는 앙트로프리너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평평한 운동장에서 누구나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새로운 기술 혹은 아이디어로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혁신 경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앙트로프리너는 기업가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우리말로는 오히려 개척가, 혁신가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앙트로프리너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20세기 최고의 경영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피터 드러커가 아주 명쾌하게 한마디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Entrepreneur is someone who gets something new done. 새로운 일을 처음 해본 사람을 말한다. 남들이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 그래서 이 something이라는 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 가치가 없는 일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무비판적으로 잘못된 관행,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하는 그런 걸 답습하는 무사안일주의, 보신주의, 관료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창조적인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엘리멘트가 바로 이 앙트로프레너십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질은 현실 아닙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그냥 컴포트 존, 지금 이대로, 과거 했던 대로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 그걸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필요하지만 남들이 안 하거나 못하는 걸 해보는 것. 또 성공이 확실히 보장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다.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 그만한 의미가 있다. 하는 일에 도전하는 것. 또 설사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거울 삼아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렇게 하니까는 이래서 안 됐구나. 그렇다면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겠다. 성공의 어머니로 실패의 경험을 승화시킬 수 있는 게 진정한 앙트로프레너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계 경제사를 보면요. 과거 산업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왔다가 이제는 지식 기반 사회로 갑니다. 지식 기반 사회로 가는데 그거를 쉽게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거라고 봅니다. 세계화, 국제화가 이루어지면서 국가 간 장벽이 낮아지겠죠. 자본도 쉽게 왔다 갔다 하고 물류도 왔다 갔다 합니다. FTA다 뭐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점점 국가 간 장벽이 높아지는 게 있어요. 기술 보호주의입니다. 지적 재산권이죠. 지적 재산권만은 점점 더 자국의 보호로 갑니다. 대표적인 게 삼성과 애플이 벌이고 있는 법적 공방이죠. 지금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심벌릭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본주의 사회는 토지 혹은 천연자원, 노동력, 자본이 중요한 생산의 요소였는데 지식기반 사회로 가면서 지식재산이 가장 중요한 생산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재산은 대체제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옛날에는 쉽게 기술 이전도 해줬는데 이제는 안 해줍니다. 절대로 안 해줍니다. 이게 자기네들의 생명줄이고 경쟁력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쉽게 빌릴 수 있어요. 천연자원이든 노동력이든 자본이든 뭐 인구이동도 자유롭고 공장 딴 데로 짓고 그러면 그러나 지식재산은 아니다. 이러한 지식재산의 핵심은 지식산업을 일으키는 핵심 모태가 되는 게 바로 벤처기업이다. 기술 벤처기업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혁신 경제체제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데 기업가 정신이 사회에 충만해가지고 사회적 분위기가 앙트로프리너를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도전해보자. 앙트로프리너가 돼보자. 그래서 우수한 인력이 이러한 벤처기업에 참여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사회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물론 비옥한 토양.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면 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겠죠. 실리콘밸리가 이렇습니다. 스탠포드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대기업 가냐? 아닙니다. 교수 되냐? 아닙니다. 창업합니다. MIT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뭐하냐? 창업합니다. 앙트로프리너가 그렇게 생기는 거죠. 구체적인 예가 이런 것들이죠. 페이스북,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페덱스 이런 것들은 정말 머리가 반짝반짝한 브릴리언트한 사람들이 도전해가지고 일으킨 산업이죠. 일약 세계적인 대기업이 된
벤처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세계적 대기업도 그 뿌리를 찾아보면 전부 벤처기업입니다. 예, 전기 전자산업을 일으킨 독일의 지멘스나 화학산업을 일으키는 BASF, 또 코닥, 카메라 산업, 제럭스, 복사기 사업, GE 에디슨이 시작한 제너럴 일렉트릭, 포드가 시작한 포드 자동차, 항공기 산업의 보잉, 전부 처음에는 벤처기업이었습니다. 대기업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거 사업화하면 되겠다.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뜨겠다. 우리 한번 해보자. 사람들 모으고 자본 모으고 시작한 그런 전부 뿌리는 벤처기업입니다. 근데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도 세계적 대기업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들의 뿌리는 지금의 주력 업종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그런 사업들이고요. 지금도 주력 업종이 뭔지, 왜 그쪽에 엑스퍼티스가 있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정체가 모호한 상태죠. 진정한 벤처기업은 독특한 경쟁력을 가지고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슈퍼 A 클래스들 인재들이 모여있고요. 직원들의 자부심과 만족도도 아주 높습니다. 업무 환경이 우수하고 분위기도 가족적이고 자율적입니다. 대기업을 상회하는 금전적인 보상이 주어집니다. 스탁 옵션 등을 포함하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기업 발전 형태로 봤을 때 대기업은 하이스코, 아주 우량한 기업이고 중견기업은 그 다음으로 중간쯤 우수한 기업이고 중소기업, 소기업은 열등한 기업인 걸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아니라 이거죠. 이 등식이 깨져야 된다.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벤처기업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하는 조직이고 가장 존경을 받아 마땅한 조직이다. 그런 홍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스포츠 스타, 아이돌 스타가 아니라 바로 벤처기업가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 회사를 잠깐 소개를 하면요. 저희 회사는 작년도 매출액이 209억 원입니다. 아직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죠. 그러나 해외 수출 비중이 80%나 되는 굉장히 강력한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고 또 매출 총이익이 129억, 매출액의 60%가 넘습니다. 굉장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매출 총이익은 뭐냐면 매출을 할 때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들어간 원가가 있잖아요. 원가를 뺀 겁니다. 원가를 뺀 나머지 매출 총이익이 커야 그 돈으로 R&D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새로운 사업도 시장 시도해 볼 수 있고 이익도 남기죠. 애플이 굉장히 매출 총이익이 높은 하드웨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50% 됩니다. 저희는 그걸 넘어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0여 명의 직원들한테 대기업 못지않은 보상과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데요. 몇 명 소개하면 유영구 박사는 UC 버클리에서 PhD를 한 친구고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친구여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그럴 때 2004년도에 카이스트에서도 패컬티 포지션을 줬습니다. 포항공대에서도 주고 삼성중개원에서도 억대가 넘는 연봉을 제시했는데 결국 다 디클라인하고 우리 회사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더 비전이 있고 자기의 뜻을 펼치기에 도움이 되겠다 판단한 거죠. 지금도 맹활약하고 있고요. 비슷한 시기에 조인한 조상준 박사는 2006년도에 명지대에서 교수직을 제안받았는데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파크 시스템스가 낫겠다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남아있고 지금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나노 바이오 연구 결과들을 내고 페이퍼를 내고 강연하게 바쁩니다. 안병훈 책임연구원은 금년 초에 한양대에서 겸임교수직을 제안을 받았는데 이거는 회사 일을 하고 병행할 수 있겠다. 별로 회사 일에 지장 주지 않고 할 수 있겠다 해서 수락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철학을 잠깐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례적이고 반복이죠. 무엇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인지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한 소극적인 삶을 살 것인가? 혹은 남들한테 과시하기 위한 가식적인 삶 것인가? 이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게 우리 인생이죠. 잠깐 줌아웃을 해가지고 시야를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구가 있는데 이렇게 큰 지구를 보면 이 지구의 표면에 붙어서 잠시 살고 인생을 마감할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왜소하게 보이죠. 지구가 큰 것 같아도 태양계 전체를 놓고 보면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지구는 작은 천체죠. 태양만 해도 엄청나게 큰 천체입니다. 태양도 갤럭시, 은하계 전체를 보면 아주 작은 점안에 불과하죠. 수천억 개의 별이 우리가 속한 갤럭시, 은하계 안에 있습니다. 갤럭시의 크기는 10만 광년, 빛의 속도로 가도 한 끝에서 다음 끝으로 갈 때 10만 년이 걸립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주 전체, 대우주를 보면 이러한 은하계가 발견된 것만 해도 1700억 개가 넘는다는 거죠. 엄청나게 큰 우주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타임스케일을 보면 빅뱅으로부터 현재까지 우주가 진화해 온 게 137억 년입니다. 최근에 138억 년이 더 정확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태양계가 생성된 게 50억 년, 지구가 생성된 게 45억 년, 지구에서 생명 현상이 시작된 게 30억 년 전입니다. 태양계의 역사와 우주 전체 역사에 비교해도 상당히 큰 스케일이죠. 30억 년 동안 꾸준한 생명의 진화를 거듭해서 결국 인류가 300만 년 전에 출현을 했고요. 물론 원신이죠. 호모사피엔스는 한 20억 년밖에 안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인류의 유사시대 역사가 기록된 것은 3,000년에 불과합니다. 생명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가 1000분의 1이고요. 유사시대가 인류 전체 역사에 비하면 또 10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 3000년의 역사 중에서도 대부분은 다 비슷하게 별다른 차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옛날 삼국시대나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동소이하죠. 옛날 고대 서양의 고대 문명이나 로마 제국이나 스페인 중세 시대나 네덜란드, 영국 봐도 기동서이하죠. 근래에 와서 엄청난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고 있는 게 우리 인류 역사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왜 살아가나? 어차피 죽을 건데 한평 살다가 100년도 못 살고 죽을 건데 도대체 살아서 뭐하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렇게 스케일을 크게 따져보면 어느 정도 우리 삶의 의미와 의무가 다른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주의 진화, 생명체의 진화, 특히 인류의 진화에서 한 세대, 한 제너레이션을 담당하는 릴레이 주자에 해당된다. 그래서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을 보다 나은 모습으로 계승 발전시켜서 우리 후손한테 물려주는 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 둘씩은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이 있죠. 물려줄 대상이 생깁니다. 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갈 게 아니라 또 나만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게 우리 인생의 최대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 행복감이 어디서 오냐?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오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떳떳할 때, 남들이 나를 인정해야 할 때, 그때 진정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쉽게 검증이 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주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정말 그 인간다운 친구다. 내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주위 사람들이 다 존경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일확천금을 해보자. 부동산 어디 투기해가지고 떼돈 벌어보자. 어떻게 막대한 유서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만한 가치를 창출을 하고 막대한 돈을 가진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는 이게 적극적으로 사기친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결국 무임승차한 거죠. 남들이 벌어놓은 거를 그냥 무의도식 프리라이드한 겁니다. 우리 사회의 기생충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없는 게 더 나을 존재죠. 이런 사람들이 임종할 때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요? 어떻게 돈벼락 맞아가지고 평생 흥청망청 먹고 쓰고 놀고 갑니다. 해놓은 거 하나도 없이 기생충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정말 자괴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뭔가 나도 내 몫을 했다. 남들한테 칭송받을 일을 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공부를 하느냐? 점수 따기 위해서? 왜 직장에 나가서 일하느냐? 월급 받고 먹고 살기 위해서? 왜 사느냐? 편하게 즐기기 위해서?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외면은 경이롭지만 내면은 중병을 앓고 있다. 경제, 사회 체제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기업가 정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기업가 정신은 뭐냐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무산일주의, 보신주의가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창조하는 창조적인 삶을 말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진정한 선진국, 모범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인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어나운스를 하자면 제가 사실 비슷한 내용을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왜 사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다가 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기도 어렵고 못 들은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글로 써주자. 그러다가 주위 사람들이 이왕이면 책으로 내시라고 내용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출간했습니다. 오늘 강연과도 상당히 일맥상통한 내용이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은 저한테 이메일을 주세요. park@parkafm.co.kr인데요.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무료로 여러분 주소로 한 권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나 본인의 의견, 반론 있으시면 손 들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여러분 제가 드린 메시지를 잘 이해하신 걸로 알고 오늘 이걸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